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들꽃수기님이 안녕하세요. 비 오는 월요일 아침 촌철님들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제 입이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지금도 저기 몇 개 마을이 고립됐다는 뉴스가 방금 전에 지금 전해졌는데 좀 피해 없도록 좀 주변 살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호랑이님, 제 입이 어제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을까요? 그건 양보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인님은 청주입니다. 청주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 오는 월요일, 오늘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제이비?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차린 메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시선 집중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오늘은 비도 오고 있고 월요일이고 또 조만간 청취율 조사 기간도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희 PD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에게는 커피를 쏜다고 하네요. 모닝커피 원하시는 분들은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어디로 소통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무료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동시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001 늘 열려 있습니다. 거기로 네. 소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전국재님, 더마카 뜻이 뭔가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제 입이 설명해 주세요. 네,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입니다. 네. 네, 근데 막내 작가스럽지가 않지요. 네. 왜요? 그 근거는 뭐죠? 뭐 우리 촌철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언제까지 막내 작가냐? 이제는 좀 올려줄 때도 되지 않았냐? 네. 그럼 어떻게 더 중작가로 한번 갈까요? 언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 의향을 밝혔지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이른바 읽고 씹었다라는 폭로가 나와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었습니다. 진위 공방부터 이게 왜 이 시점에 지금 공개가 되느냐 그 배경 논란까지 얽히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 잠시 후 토론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각을 틀어서 두 개의 문제만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각을 틀어서 두 가지 문제만 제기를 해보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KBS와의 대담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했던 명품백 관련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발언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2월 7일 방송된 대담에 나간 것이고요. 실제 녹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는 시점은 1월 19일이었습니다. 딱 보름의 간격인데요. 자, 김건희 여사가 밝히려던 사과 표현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뒤에 입에 올린 표현은 같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별개였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위원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것.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수위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2월 4일 녹화로 진행된 KBS 대담에서의 발언의 수위는 김건희 여사가 표명하려고 했던 그 발언의 수위와는 전혀 별개였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위 공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당시 보수 언론의 평가조차 이런 것이었습니다. 명시적인 사과를 피한 해명이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때 평이 안 좋았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총선판이 바뀌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뭐냐? 김건희 여사가 밝히려고 했던 사과의 수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밝혔던 표현 정도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이 국민의힘에
당시 악재가 됐었다는 것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제기는요? 김건희 여사가 표명하려던 사과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수위가 다른 확실한 사과 의사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어정쩡한 수위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 이른바 일십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진정성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표명할 기회는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뭔데요?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3일 대통령실의 유모 행정관을 대면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유모 행정관이 누구냐? 코바나 컨텐츠 출신으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와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당사자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음 불러 검찰이 조사한 데 이어서 이 유모 행정관 조사까지 마침으로써 이른바 여사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고 남은 수수는 김건희 여사 조사뿐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검찰이 이달 중으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조사는 물론 조사하는 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까지 조사를 한꺼번에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어제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환 통보하면 나가고 공개 소환 결정하면 포토라인 앞에 서고 그다음에 조사실에서 한 점 숨김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후에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11일까지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죠. 네. 그 후에 이제 조사 여부, 방식, 시점을 검토한다는 건데 과연 이 소환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그러면 응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개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그래야 왜 그러냐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정말로 국민 앞에서 사과할 요량이었단다면 그 대국민 사과가 비공개 사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비공개 사과는 있을 수가 없죠. 대국민 사과 비공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개된 석상에서 마이크 잡는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때 그 텔레그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서 입장 표명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는 거고는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국민 앞에서 나의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 한정을 해서 이야기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네요. 네. 사과하러 마이크 앞에 서는 것과 조사받으러 가면서 마이크 앞에 서는 거. 왜냐하면 조사받으러 포토라인에서 또 마이크 여러 개 또 기자들이 들이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서 또 입장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최재형 목사와 나눈 카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보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 내용을 최재형 목사한테 또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랑 지금 대조하면서 분석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리면 208 하나님. 이 문자를 누가 세상에 끄집어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네. 반면에 1611님 이 문자가 이렇게도 대단한 이슈가 될 만한 거리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있고요. 레드헤어님은 한동훈 캠프가 원본대로 공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반면에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은 근데요. 당대표가 영부인 문자를 읽고 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당대표가 영부인의 신앙인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잠시 2부에서 한동훈 캠프와 원희룡 캠프 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이재명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구두로 출석 요청을 한 데 이어서 그 다음 날인 5일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소환일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를 한 너댓 개씩 제시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뭐 좀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간의 경과를 좀 간략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혜경 씨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배임 혐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관련해서 이 제보자 조 씨 기억하시죠? 네. 이 조 씨가 지난해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었고요. 권익위원회는 2달 뒤인 지난해 10월에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다.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형식 논리상으로는. 네. 고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피고발인 조사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따라서 피고발인 조사까지 돼야 수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형식 논리고 하필이면 왜 그 소환 통보 날짜가 그때냐. 다시 말해서 검사 탄핵안이 제출한 바로 그날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을 쓴다면 맞대응 아니냐.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맞대응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제출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사 길들이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비 일학격으로 하필이면 그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시점이 검사 탄핵안과 맞물려 있다면 그 정말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대응 차원이라면 그거는 적절한 것이냐. 이 문제는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그때부터 수사에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청을 몇 번 압수수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오죽했으면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뭐라고 해요? 왜 껄핏하면 압수수색 들어오느냐고 막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관련 자료 이미 이 의혹은 대선 때 불거졌던 것이고 과정에서 관련 어떤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검찰은 이미 그 전에 다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이첩한 게 지난해 10월인데 왜 지금까지 뭐하고 하필이면 오비 일학격으로 그날 소환을 통보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소추안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 이게 오비일학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검찰의 해명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네. 계속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KBS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들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다음 주쯤에는 제가 직접 서울시 기자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은 과도하게 그 태극기가 강조된 그림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예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가늘고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이 깨지질 않습니다. 네, 예산이 그 100억 넘게 들어간다는 점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슨 국기개양대 하나 만드는데 무슨 110억이냐 그러는데 개양대 만드는데 110억이 아니라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며칠 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합리적 비판에는 귀를 더 열겠다라고 말을 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짚은 바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쏟아진 비판을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이걸 좀 점검을 해보시다. 정리를 하면요. 첫째, 오세훈 시장은 비판을 착시의 결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예시도, 잘못된 조감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상상의 기초에서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 동상 등 조선시대 때 역사적 인물들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상징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그 국기 개양대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 시대 구분, 합리적 상징 설정이 결여된 비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의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개양대가 실제로 가늘 것이다라는 주장이 왜 개양대가 100m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대답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광화문 광장에 꼭 민주공화국의 상징물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의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왜 꼭 민주공화국의 상징물이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상징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광화문 광장에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도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이 잘못돼서 집중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론이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촌철님들이 이제 서울 시민일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좀 전해드리면 JJ님, 부대 시설이면 뭐가 달라지죠? 안녕님, 누가 고개 아프게 쳐다볼까요? 광화문에서는 딱 가면 개양대만 보일 것 같습니다. 목성님,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다르게가 아니라 틀리게 들으셨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부가 오늘 이 미복귀 전공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9월부터 이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냐? 사정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9월 초에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 레지던트들 이들을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7월 중순쯤에는 모집 대상 일정 등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문제가 먼저 정리가 돼야만이 모집 대상과 일정이 확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오늘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자 이러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것, 노동계 파업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게 뭡니까? 노사 법치주의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노사를 뺍시다. 법치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법치의 일환이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 없는 후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죠? 현실을 인정한다라는 측면과 그동안 그러면 다른 노동 분야나 이런 데 그 갖다 댔던 이 법치의 칼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의료계에만 전공의에만 그럼 예외를 두는 거냐? 그럼 다른 데는요? 그럼 그 뒤에 다른 분야에서 또 갈등이 발생하면 그때 법치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의 대답이 뭐가 될지.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뭔가를 풀어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은 저는 그래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당초 처음부터 유연하게 접근해가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하든지. 네? 그때 계속 내세웠던 게 뭡니까? 원칙 아니었습니까? 타협 없는 원칙.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내민 손을 전공의들이 잡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속보가 들어가서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북 상주시 이안교 인근 하천 수위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주시와 문경시에 홍수특보가 발령이 됐고요. 인근 주민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남부 지역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30 내지 50mm 비가 예상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잠깐 그 전공의 문제를 전해드렸는데 홀로 여름님의 촌철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려니 어렵죠. 문제를 만들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정책을 만들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우선해야 될 사람은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 조치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는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B타임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